페이지 280페이지 별의 진화. 일단 별의 진화 과정을 전체적인 흐름을 빠르게 얘기를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별은 탄생서부터 진화를 해서 생을 마감하는 일생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별은요 성운이라고 하는 에서 별이 탄생을 해요. 성운이 뭐니? 우주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먼지, 가스 등이 밀집된 곳이야. 그걸 성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주 공간에 먼지라든가 가스가 밀집되어 있는 곳을 성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별의 재료예요. 아시겠죠? 근데 규모가 굉장히 커요.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겠지. 근데 오랜 시간을 거쳐서 얘가 어떻게 돼? 점점 뭉치기 시작해. 그러니까 뭉치려면 힘이 작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뭉치는데 작용하는 힘은 당연히 무슨 힘입니까? 중력이에요. 성운은 중력에 의해서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중력 수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주의 중력이 어디 있어요? 우주의 중력이 어디 있어요?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다 중력이 있어요. 4대1. 질량이 있으면 중력이 있다고. 너도 지금 중력이 있다고. 근데 그 힘이 워낙 뭐하다는 얘기야. 약해. 알겠어요? 근데 물질이라면 다 중력을 작용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중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중력 수축에 의해서 얘가 훅 줄어들어. 중력 수축하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압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압축이 되면 온도는 점점 어떻게 되겠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증가해. 증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원시별이라고 하는 상태에 도달하게 돼요. 원시별은 아직 별은 아닙니다. 하지만 빛을 내고 있는, 온도가 높아져서 빛을 이제 슬슬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을 낸다고 그냥 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중력 수축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 주계열성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 주계열성이 이때부터 우리는 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실제 별이야. 별의 나이로 이제 주계열성이 됐을 때가 이제 별의 나이로 몇 살이야? 빵살이지. 그래서 이때 주계열성을 0년 나이로, 빵년이란 얘기예요. 0년 주계열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알겠지? 그러면서 이 별은 주계열성 단계가 되면 별의 크기가 더 이상 작아지질 않아. 왜냐면 우리가 이제 중력은 당연히 수축을 일으키는 힘이고요. 오히려 그냥 압축되게 하는 힘이고, 그러면서 중심부의 온도는 점점 어떻게 된다 그러니? 뜨거워진다 그랬잖아. 그럼 중심부의 온도가 뜨거워지게 되면 별의 재료라고 하는 먼지나 가스가 분자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해지겠어?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분자운동이 활발해지겠죠? 활발해지면 얘네들이 뭉쳐 있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활발해지면 어떻게 되겠니? 팽창하려고 그러겠지. 중력은 중력대로 작용하고 있고, 이 온도가 높아짐으로써 팽창하려고 하는 이 힘도 작용하고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주계열성 단계가 되면 중력이라는 힘과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 평형을 이루게 돼. 그러니까 압축되려고 하는 현상과 팽창하려는 현상이 평형을 이루게 된다고. 그래서 주계열성 단계는 별의 크기가 뭐하게 된다?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고 크기가 유지되는 단계야. 알겠니? 그래서 주계열성은 별 크기 유지. 전체적인 흐름을 일단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심부에, 이 별의 중심부에서는 계속 중력 수축은 계속 일어나.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는 계속 높아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별이 성운에서부터 폭발하기 전까지 중심부의 온도는 계속 높아집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그래요. 중심부의 온도는 계속 높아지고, 그래서 주계열성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중심부의 온도가 점점 높아져가지고 이제는 중력보다는, 그러니까 중심부는 중력이 계속 작용하고 별의 이제 외곽 부분은 팽창 압력이 더 우세해지게 돼. 그래서 별의 외곽이 어떻게 돼? 커지기 시작해. 그러면 우리는 겉에서 봤을 때 별의 전체 크기가, 우리는 별의 겉에 부분을 보는 거니까 별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니? 커져. 반지름이 커지게 된다고. 반지름이 커지게 되면 광도는 어떻게 돼요?
밝아 보이게 된단 말이야. 광도 L은 R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잖아. 반지름이 커지면 다른 조건이 유지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반지름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광도는 밝아지게 됩니다. 커지게 됩니다. 그 단계가 뭐예요? 이 주기율성 다음 단계를 우리는 별이 무지막지하게 커졌다. 거성 단계 또는 거성보다 더 커지면 초거성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거성, 초거성 단계에 거치게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폭발, 빵. 어느 순간 이제 빵 터지게 돼. 터진 다음에는 어떻게 돼? 어떤 별은 블랙홀이나 중성자별로 사라지게 될 거고 우주 공간에서 어떤 별은 확 쪼그라들어서 백색 외성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블랙홀이라든가 아니면 백색 외성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전체 과정이 이래요. 별의 진화 과정이. 백색에서 끝난 거예요. 백색 외성은 이제 점차적으로 식어가기 시작해. 그래서 나중에는 빛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걔가 이제 이렇게 부서져요. 부서지는 건 아니지. 그 상태로 그냥 남는 거지. 그래서 크기로 보자면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크기가 뭐 굳이 크기를 표현하자면 이래요. 표현하자면 이렇다는 뜻이에요. 크기가 큰 무슨 단계에서? 성운 단계에서 원시별 단계를 거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크기가 거의 유지가 된다는 얘기지? 무슨 단계라는 얘기야? 주계열성 단계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크기가 이제 커지는 단계가 거성 단계라든가 아니면 초거성 단계. 크기를 보자면 이렇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대충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주계열성 단계 전까지는요. 우리가 별에서 작용하는 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별에서 중심으로 향하는 화살표에 힘이 있다면 이건 무슨 힘을 표시한 힘일까요? 이게 중력 힘을 표시한 거예요. 중력 수축, 중력. 그 다음에 외부로 향하는 화살표에 그림이 있다면 이거는 무슨 힘을 나타내는 걸까요? 팽창 압력. 내부 압력 또는 팽창 압력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별의 내부 압력 또는 팽창 압력이라고 표기를 하면 되는데 성운에서부터 원시별까지는 중력의 크기와 팽창 압력 중에서 누가 세다는 얘기야? 중력과 내부 압력, 팽창 압력 중에서는 중력이 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므라든다는 뜻이에요. 수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계열성이 유지가 되는 관계에서는 중력의 크기와 팽창 압력의 크기가 그치 평형을 이룬다. 그래서 크기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성 단계, 초거성 단계가 되게 되면요. 중심부 따로따로 봐야 돼. 중심부는 별의 중심부는 당연히 중력이 우세하고요. 그 천체의 외곽 부분 주변부는요. 뭐가 우세하게 돼? 팽창 압력이 우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팽창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원시별에서 주계열성까지 되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의 에너지원은 뭐냐? 에너지원. 원시별까지의 에너지원은 누가 에너지를 공급하느냐? 그게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 위치 에너지. 수축한다는 얘기는 위에서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 여기에 있는 물질이 중앙으로 수축한다는 얘기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위치 에너지는 뭘로 전환되겠니? 운동 에너지 and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중력 수축 에너지, 본질은 위치 에너지가 에너지원이 되는 거고 주계열성 단계는요. 에너지원이 이때는
위치 에너지가 아니에요. 주계열성 단계에서 주 에너지원은요, 핵 에너지야, 핵 에너지. 그러니까 주계열성은 에너지원이 뭐냐? 핵융합 에너지. 핵융합에 의한 질량 결손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본 적 기억이 나시나요? 세진 기억나? 아니요. 어? 수식으로 델타 E 이퀄 델타 M C 제곱. 시제곱. 물리에서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예요.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뜻이에요. 처음 듣는다고? 야, 애들 통합과학 시간에 진짜 결선 들어가는데.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질량이 결성된다, 질량이 줄어든다는 뜻이야. 좀 이따가 설명할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주계열성은 언제부터라고? 핵융합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부터를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원시별은 아직 별이 아니라 그랬지? 왜 얘가 별이 아니야? 우리가 별이라고 명명을 할 때는 특징이 있어야 된다고. 어떤 특징?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부터를 우리는 별, 본격적인 별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원시별까지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질 않아요. 왜냐면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이 뜻 자체가 뭔 뜻이냐면 핵융합이라는 말 자체는 이런 얘기잖아. 핵이 뭐 된다는 얘기야? 뭉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핵융합이란 작은 원자 핵이 뭉쳐서 좀 더 큰 원자핵으로 되는 현상이에요. 이걸 핵융합이라고 얘기를 해. 알겠니? 이 과정에서, 이 핵융합 과정에서 질량이 일부 감소하게 되고요. 질량이 없어진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게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걸 배웠다고. 우주가 멸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질량은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배웠는데 질량이 일부 감소한대. 그러면은 이 말이 지금 배웠던 거하고 안 맞잖아? 네. 그걸 밝혀낸 게 아인슈타인이야.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질량은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에너지는 반대로 뭘로 바뀔 수 있다? 질량으로 바뀔 수 있다. 그 이론을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같다. 질량과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런 걸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질량이 그러면 에너지로 바뀔 때 얼마만큼 바뀔 수 있느냐? 이게 그 공식이야. 여기서 델타 E가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양이란 뜻이에요. 델타 M은 M이 질량입니다. 질량이 얼마 변했다면 그거에다가 C가 뭐냐면 빛의 속도예요. 진공에서 빛의 속도. 사라진 질량 또는 차이 나는 질량의 빛의 속도 제곱을 곱한 것만큼 그만큼의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질량 결손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의 일부가 감소하며 에너지로 뭐 된다? 감소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다. 그게 핵융합 반응의 본질이야. 알겠니?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별이 만들어질 때 가장 많은 재료는 당연히 뭐냐면 성운에, 우주 공간에 가장 많은 원소가 뭐예요? 수소잖아. 그래서 대부분의 별들은 재료 자체가, 성운의 재료 자체가 수소, 헬륨이에요. 수소나 헬륨이 주 재료인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건 당연히 수소입니다. 수소가 뭉치다가 뜨거워져가지고 원시별이 되고 더 뜨거워지면 중심 온도가 약 핵융합 반응이 처음으로 일어나려면 약 1000만 도가 필요해. 1000만 켈빈, 1000만 도. 이때 최초의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시별은 몇 도 정도 전까지를 원시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1000만 도 전까지를 원시별이라고 할 수가 있어. 1000만 도 되면 사실은 뭐 1000만 도가 아니라 900만 도가 됐다고 치자. 900만 도 되면 무지하게 뜨거운 거잖아. 당연히 빛 나요.
빛이 나니까 별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은 주계열성, 본격적인 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격적인 별은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고 이 1000만 켈빈 이상일 때부터 무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알겠니? 그러면 수소라는 핵이 융합돼서 뭘로 바뀌냐면 헬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수식을 쓰게 되면 4개의 수소 원자핵이 뭉쳐서 헬륨 원자핵 하나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야. 그림으로 그리자면 수소핵이라고 하는 건 양성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양성자 4개가 뭉쳐져서 헬륨이 된다는 얘기는 헬륨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게 헬륨핵이에요. 지금은 4개를 따로따로 그려놨어. 붙어있는 게 아니었단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헬륨핵 4개가 굉장한 높은 온도와 엄청난 압력에 의해서 핵반응이 일어나서 하나의 헬륨핵이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이런 거지. 얘네들이 수소핵 4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총 질량을 M0라고 하자. M1. 헬륨핵 하나가 됐을 때의 질량을 M2라고 했을 때 M1의 질량이 크다는 얘기야? M2의 질량이 크다는 얘기야? M1의 질량이 컸다는 얘기예요. 이 과정에서 왠지 모르게 질량이 줄어든대. 그래서 M1-M2 여기서 델타 M이라는 이 값 자체가 M1-M2란 뜻이에요. 차이 나는 질량. 알겠어요? 근데 그게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뭘로 바뀐다는 얘기야? 에너지로. 이 값에다가 빛의 속도 제곱을 곱한 만큼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게 열에너지 또는 빛에너지 등으로 바뀌어가지고 방출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주계열성 단계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부터를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알겠니?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별이 탄생서부터 폭발해가지고 사라질 때까지 전체를 별의 일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주 공간의 별이 뭐 한두 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들의 별과에는 또 사라진 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렇단 말이야. 그럼 그 별들 중에서 처음에 별이 만들어졌을 때 초기 별의 질량이 다 같은 질량으로 만들어졌을까? 사람도 태어날 때 어떤 아기는 좀 몸무게가 뭐하겠고 작게 태어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애는 태어날 때부터 무량하로 태어나는 경우 있잖아. 다양하게 있잖아. 별도 마찬가지예요. 성운에서 원시별을 거쳐서 주결이 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만들어진 별 자체가 질량이 큰 별이 있을 수 있고 뭐한 별이 있을 수 있다면 질량이 작은 별이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량에 따라서 이 별의 이 진화 과정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전체적인 흐름은 동일한데 처음부터 태어난 별 자체가 매우 큰 별이 있고 그냥 극단적으로 비교를 할게요. 처음에 태어난 별 자체가 태양 정도의 별과 태양보다 매우 무량한 별이 있다라고 이제 극단적으로 비교할 겁니다. 태양이 큰 별에 속하지는 않아요. 태양이 좀 작은 별에 속합니다. 아시겠죠? 태양 정도의 별과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이 있는데 자, 이 과정 자체를 빠르게 진행되게 그러니까 수명 자체가 짧은 별은 무량한 별일까 태양 정도 작은 별이 수명이 짧을까? 수명은 누가 짧을까? 큰 게 더 짧다. 왜냐하면 별이 크면 중력 수축도 빨리 일어나고요. 중력 수축이 빨리 일어나면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도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짧아지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온도에 도달하게 되고 짧은 시간에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수소핵융합 반응이 이제 바로 일어나게 되겠지. 수소핵 반응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 반응은 탄소 핵융합 반응, 뭐 헬륨 핵융합 반응, 탄소 핵융합 반응, 그 다음 넘어가게 되는데 질량이 큰 별일수록 재료가 풍부하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리고 중심부의 온도가 매우 빠르게 뭐하게 된다는 얘기야.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 그러면 별의 진화 단계가 매우 빠르게 넘어가게 돼. 그래서 머릿속에 정리. 큰 별일수록 질량이 큰 별의 진화 속도가 뭐하다? 빠르다. 바르고 수명이 뭐하다? 길다는 얘기야, 짧다는 얘기야? 짧다. 이걸 의미해.
알겠죠? 큰 별일수록 금방 죽는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리고 큰 별이든 작은 별이든 상관없이 별의 진화 단계에서 주계열성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태양 정도의 별, 지금 태양 같은 경우에는 탄생서부터 소멸까지의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수명 자체가 100억 살이야.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50억 살이야. 태양이 50억 살 살았는데 아직 주기율성이야. 그럼 언제까지 예상? 언제까지 태양은 주기율성 단계에 머물 것인가? 90억 살까지. 그러니까 주기율성 단계에 머무르는 기간이 전체 별의 수명 중에서 가장 뭐하다는 얘기야. 길다 라고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주기율성 다음에 이제 태양은 무슨 단계로 넘어가냐면 거성 단계로 넘어가는데, 거성에는 적색 거성 단계가 있고 초거성 단계가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은 아시겠죠? 그런 걔네가 거성이 되면 자, 여기서 정리할게. 지워도 되지? 네. 자, 그래서 별의 질량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태양 정도 질량의 별. 태양보다 큰 질량의 별. 의 단계가, 얘네들의 공통 단계는 일단은 여기까지 공통이에요. 성운에서 출발을 해서 원시별을 거쳐서 주계열 단계 열성까지는 큰 별이든 작은 별이든 공통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태양 정도의 별은 주계열성 다음에 적색 거성이 됩니다. 태양보다 큰 질량을 가진 별은 그냥 거성이 아니라 엄청 큰 거성이 돼. 그걸 무슨 거성이라고 한다고? 초거성 단계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훨씬 커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적색 거성 단계를 지난 별은 폭발을 해서요, 중심부에 백색 외성으로 소멸을 하게 돼요. 태양의 앞으로의 미래래 백색 외성이 될 것이다. 알겠죠? 초거성인 별은요, 폭발을 하는데 얘는 그냥 폭발이 이름이 아니라 무슨 폭발이라고 이름 지어요? 초신성 폭발.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어떤 별은 중성자별로 남게 되고요, 어떤 별은 블랙홀로 남게 됩니다. 중성자별과 블랙홀로. 그래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는 놈은요, 벌써 태양보다 태어날 때부터 우량한 별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진화 과정도 매우 빠르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게 질량에 따른 별의 운명이야. 알겠니? 그리고 초신성 폭발은 어디서 많이 들었잖아. 매우 중요한 얘기였잖아. 우리가 초신성 폭발할 때 통합과학 시간에 이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진다라고 기억나요? 초신성 폭발하는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이때 탄생해요. 그러면 폭발하기 전까지 적색 거성이든 초거성, 적색 거성 단계 태양 정도의 별은요, 중심부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뭐라고 배웠어? 기억나? 얘는 태양 정도의 별은요, 중심부에서 탄소 정도까지, 탄소, 산소 정도까지 생성. 근데 태양보다 큰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은 중심부에서 뭐까지 만들어낸다고? 뭐 탄소, 규소, 마그네슘 등 쭉 나가면서 철까지 생성. 그래서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 별이라고 했을 때 별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뭐다? 철이에요. 그럼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진다 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보자. 포인트 이제 세분화시켜서 좀 별이 만들어지는 재료를 성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우리 성운의 종류에는 뭐 여러 가지 성운이 있는데 크게 발광성운이라는 게 있고요. 방출성운, 이름 바뀌었죠. 방출성운이라는 게 있고, 성운의 종류에 반사성운이라는 거 있고, 암흑성운이라는 성운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 성운 자체가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방출성운은 뭐냐? 먼지와 가스가 이미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 빛을 내는 성운을 방출성운이라고 얘기해요. 빛방출한다는 뜻이에요. 반사성운은 뭐냐? 주변에 어떤 별빛을 반사시켜서 어쨌든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성운을 반사성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암흑성운은 뭐예요? 깜깜하게 보인다는 얘기지. 어둡게 보인다. 왜? 주변의 빛들을 뭐 한다는 얘기야? 흡수해서 어둡게 보이는 성운을 암흑성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니? 당연히 저 세 성운 중에서 온도가 낮은 성운이 누구겠어? 암흑성운이 온도가 낮겠지? 그러면 구성 물질의 밀도가 높은 성운은 누구겠니? 방출. 암흑성운이겠지. 빽빽하다는 얘기예요, 물질이. 자,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 성운의 종류가 방출, 반사, 암흑성운 세 가지 성운이 있는데 저 세 가지 성운 중에서 별이 탄생할 조건이 가장 높을 확률을 가지고 있는 성운은 누굴까? 일 것 같잖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야. 암흑성운이야. 별은 암흑성운에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별은요 중력 수축으로 뭉쳐야 된다고 그랬잖아. 뭉치려면 그 가스와 먼지 티끌들이 분자 운동이 활발해야지 잘 뭉쳐지겠니? 둔해야지 잘 뭉쳐지겠니? 둔해야지. 활발하면 뭉쳐져? 팽창하려고 그러겠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 별이 만들어지려면 어쨌든 먼지 가스 성분 자체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재료가 많아야 되겠지. 아까 세 성분 중에서 물질의 양이 많은 게 누구라 그랬어? 암흑성운이야. 밀도가 가장 높다 그랬잖아. 그리고 온도가 가장 낮은 게 누구라 그랬어? 암흑성운이에요. 그래서 성운에서 별이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이 가장 큰 게 암흑성운이다. 왜냐? 온도가 뭐하고? 온도는 낮고 밀도가 크기 때문에 별이 여기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방출성은 아니다잉. 알겠지? 자, 그리고 또 살펴봐야 되는 거 뭐냐? 또 살펴봐야 되는 거 뭐냐면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280페이지에 그래프가 밑에 제일 밑에 질량에 따른 원시별의 진화 경로라는 그 값을 HR 도상에다가 그려놓은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280페이지 제일 밑에 보자. 봐봐. 얘가 표면 온도 HR도에서 근데 플러스 X방향이 온도가 높다는 뜻이라고 온도가 낮다는 뜻이라고 온도가 낮은 거예요. OBA, FG, KN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은 겁니다. 왼쪽이 온도가 가장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Y축이 광도, 밝은 거 위로 갈수록 밝은, 아래로 갈수록 어두운 이런 뜻이고 HR도에서 주기혈성은 어디에 분포한다 그랬니? 이쯤에 분포하는 게 누구라고? 얘가 주기혈성이라고 그랬어요. 얘가 주기혈성. 알겠니? 그리고 반지름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 반지름이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고? 대충 얘네들이 반지름이 뭐한 애들이라고? 얘네들끼리 반지름이 뭐한 애들? 같은 애들이에요. 알겠죠? 네. 자, 그런데 그 그래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질량에 따른 원시별의 진화 경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지?
화살표로 그려졌잖아. 자, 제일 위에 볼까? 15M0. 제일 위에 있는 게 여기서 M0는 누구의 질량을 의미하는 거군? 태양의 질량. 보다 15배 큰 원시별이 있었다고 쳐요. 원시별이 이제 진화되면 원시별을 뭘로 바뀌어야 돼? 주계열성으로 바뀌어야 되겠지. 얘는 여기서 만약에 탄생한 원시별이 있었다고 쳐요. 질량은 태양보다 15배 크고 표면 온도는 좀 낮은 원시별이 있었어. 근데 얘가 주계열성이 된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 집단의 경로를 따라서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얘네들이 대충은 이렇게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프가 지금 화살표가 그렇게 나타나 있다고. 왜 그러냐를 떠나서 그냥 이거는 관측된 자료에 대한 결과값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뭐 15M, 9M0, 5M0 정도가 다 수평 방향으로 거의 이동을 해서 주계열성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리. 질량이 꽤 큰 원시별들은 HR도 상에서 대략 무슨 방향으로 이동해서 주계열성이 된다? 수평 방향으로 이동해서 주계열성이 된다.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다 해석을 하면 표면 온도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높아지고 광도는 유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질량 큰 별은 광도 자체는 유지가 되면서 표면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태양 정도 1M0나 0.5M0 1M0 또는 0.5M0 태양 정도의 질량 또는 태양보다 작은 질량을 가진 별들은요, 주계열성이 되는 과정 자체가 수직 방향 아래로 이동해서 주계열성이 되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래프 주어지게 되면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크기가 큰 별들은 광도를 유지하면서 주계열성이 되고, 원시별들은 크기가 작은 원시별들은 광도가 어떻게 돼? 밝기가 줄어들어. 대신 표면 온도는 어떻게 돼? 유지가 돼. 그러면서 주계열에 도달한다라는 뜻이야. 질량에 따라서 진화되는 경로가 좀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프 해석 됐습니? 자, 넘겨서 284페이지 봐봐. 똑같은 그래프인데 284페이지 보게 되면 주계열성 이후에 별의 질량에 따른 진화 경로가 나와 있죠? 284페이지에 나와 있니 안 나와 있니? 얘도 그래프가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되는 과정과 주계열성 이후에 거성 또는 초거성이 되는 과정의 경로가 어때요? 역시나 비슷하지. 질량이 큰 별은 주계열성인데 질량이 큰 별은 얘가 주계열성 다음에 어떻게 된다? 수평 방향으로 이동해서 초거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니? 근데 질량이 작은 별들은 수직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거성, 준거성에 해당되는 거성 단계로 돌입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준기야 이해돼? 그래서 정리 머릿속에 질량 큰 별은 별의 진화 과정이 HR도 상에서 어떻게 진화된다? 무슨 방향으로 이동한다? 질량 큰 별들은 수평 방향으로 주계열됐다가 초고성이 된다. 근데 질량이 작은 별들은 수직 방향으로 이동해서 주계열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수직 방향으로 이동해서 중거성, 거성 단계로 돌입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니?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또 정리할 내용이 있습니다. 뭘 정리할 거냐면 별의 진화 단계 중에서 우리가 많이 다루는 게 주계열성 단계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 주계열성 단계란 뭐가 일어나고 있을 때를 주계열 단계라고 얘기를 한다고? 저기요. 풍분이랑 한참이요. 유지될 때. 그때 주계열성 아니고. 본질적으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라고. 핵융합 시작. 근데 핵융합 시작이 뭔 핵융합이야? 수소 핵융합이야.
생각을 잠깐 해보면 이런 거잖아. 얘가 별이라고 쳐봐. 별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초기에 주계열성, 영년 주계열이 됐을 때 얘의 대부분의 물질이 수소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헬륨.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누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라고? 수소가 압도적으로 많아. 우주 공간에 수소가 가장 많으니까. 그런데 주계열성 단계라고 하는 게 주계열 단계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수소가 뭘로 바뀌는 단계야? 헬륨으로 점차 바뀌는 핵융합 반응의 주계열 단계란 말이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수소의 양은 점점 어떻게 되겠니? 줄어들겠지. 그래서 시간 지나면 주계열성 단계는 중심부에는 거의 이제 뭐만 남고 수소가 뭘로 바뀌어서 헬륨으로 바뀌고 주변부는 아직 수소가 좀 남아있는 상태. 이게 주계열 단계의 별의 내부 구조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리고 중심부에는 이 과정이 일어날 때가 처음에는 1000만 도 이상부터는 이 과정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중심부의 온도는 계속 어떻게 되겠니? 계속 높아져. 1000만 도, 1500만 도, 2000만 도 쭉쭉쭉쭉 온도가 올라간다고. 심지어 막 1억 도까지 올라가게 돼. 1억 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수소는 재료가 고갈돼서 대부분 다 중심부에는 뭐만 남게 되겠니? 헬륨만 남아있고 온도는 1억 도에 올라갔어. 그리고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재료는 더 이상 소진돼서 없어. 그러면 별은 그 단계에서 멈추게 돼? 아니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났어. 그러면 중심부에 남아있는 게 헬륨이란 얘기지?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요. 이 다음 단계가 헬륨 핵융합 반응이야. 그러면 헬륨이 뭘로 바뀌게 된다는 뜻일까? 더 무거운 원소로 바뀐다는 얘기가 되겠지? 헬륨이 뭘로 바뀌냐면 탄소 이런 걸로 바뀌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부터는 별의 진화 단계에서 더 이상 쟤는 주계열 단계가 아니야. 제 단계가 무슨 단계야? 저 단계가 적색 거성 단계야. 아시겠어요?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단계를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별은 거기서 핵융합 반응이 멈추질 않아요. 알겠어요? 그 다음 단계 온도가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한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넘어가게 돼. 알겠니? 그게 적색 거성 단계야. 근데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은 헬륨 핵융합 반응을 끝낸 다음에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래서 폭발을 해. 근데 질량이 큰 별은 헬륨 핵융합 반응 끝나면서 바로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 탄소 핵융합 반응으로 넘어가. 끝나면 규소 핵융합 반응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 그래서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 진행되는 게 적색 거성 단계고 헬륨 핵융합 반응 다음에 탄소 핵융합 반응, 규소 핵융합 반응 쭉 일어나면서 몸집이 엄청나게 커지는 게 무슨 단계라는 얘기야. 그게 초고성 과정이란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대충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주계열성이란 그냥 온도가 몇만 도 이상부터 1000만 도 이상부터를 주계열성이라고 하고 본질로는 무슨 반응이 일어날 때를 주계열성이라고 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 그 과정 단계를 주계열성 별이라고 얘기를 하고 주계열성 단계에 머무르는 기간이 별의 전체 수명 기간 중에서 가장 뭐한 기간을 갖는다고? 주계열 단계가 가장 긴 시간을 갖게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현재 우리가 밤에 하늘을 봤을 때, 밤하늘을 봤을 때 내 눈에 보이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겠지? 그 별들의 대부분은 별의 진화 단계 중에서 무슨 단계에 해당되는 별들이라는 얘기야? 확률상 주계열 단계의 별이라는 뜻이야. 왜냐면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는 뜻은 발견될 확률이 그 단계에 발견될 확률의 별이 가장 많다는 뜻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보이는 대부분의 별은 주계열 별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게 주계열. 언제부터 수소핵융합 1000만 켈빈 이상부터 주계열인데 정리할 것 또 있다잉. 별의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도에 도달한 별들도 있겠지만 1500만 도의 별도 있고 1800만 도의 별도 있고 2000만 도의 별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그러면 별의 중심부의 온도에 따른
수소 핵융합은 수소가 뭘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그랬니? 근데 이 과정이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뀔 수가 있어. 알겠니? 수소 핵융합 반응 자체가 1. PP 반응 2. CNO 순환 반응 이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야. 학교에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PP 반응, P가 뭐냐면 P라고 하는 게 이게 양성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퀄 수소 핵을 의미하는 거예요. P가 양성자, 수소 핵. H라고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뭐 H라고 써도 상관이 없겠지만 H나 P나 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P인이라고 보면 안 돼. 원소기의 인. P가 원소기호잖아. 인이라고 보면 안 돼요. 저 P, 포톤, 양성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PP 반응이라는 뜻은 양성자와 양성자가 반응을 해서 다시 그래서 수소핵과 수소핵끼리만 반응을 해서 헬륨을 만든다는 뜻이야. 얘 풀어서 PP 반응을 풀어서 쓰면 수소핵만으로 헬륨핵 됨 이란 뜻이에요. 이게 PP 반응이고요. CNO 순환 반응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CNO는 각각 원소 기호야. 탄소, 질소, 산소를 이용을 한다는 뜻이야. 알겠니? CNO 순환 반응은요. 얘 뜻은요. 얘도 오해하면 안 돼. 탄소, 질소, 산소가 헬륨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들어봐. CNO 순환 반응이란 뭐냐면 이 순환 반응은 수소핵이 결론적으로 수소핵이 헬륨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헬륨이 된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CNO 순환 반응은 수소핵이 탄소와 질소와 산소를 이용하여 결국은 헬륨이 핵이 된다. 이걸 CNO 순환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니? 둘 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에요. 둘 다. 알겠어요? 근데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은 언제 더 우세하게 일어나느냐? 동시에 다 일어납니다. 같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별의 온도가 1800만 켈빈 이하일 때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에 얘가 우세하게 일어나. 둘 다 일어나는데 1800만도, 그러니까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도보다 온도가 낮을 때는 PP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CNO 순환 반응은 반대겠죠.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켈빈 이상일 땐 보통 누가 우세하게 일어난다?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 중에서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뜻이야. 우세하다는 얘기는 반대편의 애가 아예 안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와 있는 그래프가 페이지 282페이지 중간에 있는 그래프 보세요. 페이지 282페이지 그래프 한번 보자. 자, 282페이지 이 그래프 뭐란 뜻이에요?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X축 별의 중심부의 온도란 뜻이에요. 중심부의 온도에 따라서 Y축 에너지 생성량인데 두 종류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파란색 그래프가 무슨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PP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빨간색 그래프가 무슨 반응을 의미하는 거예요? CNO 순환 반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그래프에서 한 1000만도 10에 10의 6수 켈빈 1000만도 일 때는 CNO 순환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겠네. 1000만도일 때는 뭐만 반응한다는 얘기야. PP 반응만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보통 한 1800만도 1800 요 교점이 바로 얼마란 얘기야. 1800만 켈빈이란 뜻이에요. 이보다 온도가 높으면 이쪽 부분을 보게 되면 CNO가 우세해, PP가 우세해.
CN은 순환 반응이 우세하다 이런 뜻이고 1800만 도보다 온도가 낮으면 여기 영역 누가 우세하다는 얘기야? PP 반응이 우세하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특히 뭐 1300만 도 이하일 때는 1300만 도 이하일 때는 그냥 무슨 반응만 일어난다라고 보면 돼. PP 반응만 일어나면 된다. 근데 말로는 내가 계속 PP 반응, CNO 순환 반응에서 조금 익숙해지잖아. PP 반응이 뭐냐? 그 위에 보세요. 그림이 얘야. 해석 들어갈 테니까 나중에라도 여러분들 그림 보면서 이해하세요. 빨간색 알갱이 하나가 얘가 수소 원자의 P 하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몇 개가 재료로서 사용됐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의 수소 원자액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과정에서 수소 원자액 하나가 일단 융합을 했어. 융합을 해서 얘가 됐대. 얘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봐. EH 밑에 숫자 1이에요. 화학을 배운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원소 기호에서 그지? 뭐 X라는 원소 기호의 밑에 쓰는 숫자와 위에 쓰는 숫자가 있단 말이야. 여기에 쓰는 숫자는 이게 뭐예요? 이게 원자 번호. 위에 쓰는 숫자는 질량수라는 숫자예요. 그럼 원자 번호는 뭘 의미하는 거야? 플러스 전하량의 수. 원자 번호 우리가 양성자 수라고 표현하는데 and 플러스 전하량 이거를 원자 번호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위에 있는 질량수는요 뭐의 숫자예요? 그 입자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더한 수가 질량수예요. 알겠지? 여기다가 좀 쓰자. 자, P 바로 이거 얘 수소 원자액이라 그랬지? 얘를 저 방법을 쓰면 얘 11 수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니? 플러스는 1이고 양성자가 하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어? 근데 얘는 이렇게 썼단 얘기잖아. 얘는 뭐예요? 플러스는 하나인데 질량수가 이란 얘기지. 그지? 그럼 플러스가 하나라는 얘기는 양성자가 하나란 뜻이에요. 근데 질량수가 이란 얘기는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얘. 알겠어요? 얘도 합쳐져서 뭐가 됐어? 얘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누가 달라붙어? 수소 원자에게 또 붙네. 여기도 수소 원자에게 또 붙지. 잘 봐. 그러면 오해할 수 있는 거.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수소 원자에게 하나 둘 총 몇 개가 이용된다는 얘기야. 6개가 이용돼서 결과적으로 헬륨 원자액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 아니야. 중간에 수소 원자액 빠져나갑니다. 2개가 빠져나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R자 실제로 이용된 수소 원자액은 몇 개란 얘기야? 4개. 알겠니? 그래서 봐. 얘가 결합한다고 쳐봐. 1, 수소에 플러스 1, 수소가 결합을 해. 그러면 원자 번호는 얼마가 돼? 2가 되겠지. 질량수는 얼마가 되겠니? 얘가 되겠지. 물론 빠져나간 게 없고 그냥 오롯이 합성이 된다면. 그래서 얘가 됐다고. 얘가 23헬륨이라고. 그러면 23헬륨과 23헬륨이 결합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23헬륨 또 23헬륨과 결합을 했어. 그럼 여기 숫자가 얼마가 돼야 돼? 4. 위에 숫자는 얼마가 돼야 돼요? 6이 돼야 되겠지. 이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누가 빠져나간대? 1 수소 2개가 빠져나간대. 그러면 원래 더하기 4가 돼야 되는데 2는 이미 빠져나갔다는 얘기지. 그러면 남아 도는 놈은 2가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더해서 6이 돼야 되는데 1, 2가 빠져나갔다는 얘기지. 누가 남아 있으려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림이 수소 원자액 빠져나가고 헬륨 원자액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 과정에서 이용된 건 순전히 뭐만 이용됐다는 얘기야? 수소 핵만 이용이 됐다는 얘기지? 얘만 이용이 됐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PP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PP 반응은
실제 이용된 놈과 만들어진 결과 놈만 보자면 4개의 수소 원자액이 몇 개의 헬륨이 된다? 하나의 헬륨 원자액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얘의 질량과 얘가 하나의 헬륨 원자액이 됐을 때 질량이 같다고 다르다고. 다르다. 누가 질량이 크다고? 수소. 4개의 수소 원자액이 질량이 컸다. 이 과정에서 질량이 줄어들게 된다고. 질량 결손 에너지로 에너지로 방출되게 된다고. 하늘아, 무지하게 두는구나. 어? 자, CNO 순환 반응 보자. 그 옆에 그림. 여기 다시 한번 옆에다가 표기해놔. 얘는요, 기호로 이게 P예요. 그지? 그 다음에 이 그림의 탄소, 12탄소. 실제로는 원자 번호 6번이에요. 탄소라 그러면 다 원자 번호는 몇 번이니? 6번이에요. 양성자 6개가 탄소예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질소는 양성자가 몇 개예요? 7개예요. 7. 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질량수는 13으로 써도 질소지만 14 질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탄소도 12탄소도 있지만 무슨 탄소도 있어? 13탄소도 있고 14탄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자 번호는 결국은 양성자의 숫자가 곧 원자 번호가 되는 거고 그게 원소의 종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자라는 게 있잖아. 전자. 얘들아, 전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 문자 교육을 이를 쓰는데 전자는요 질량수가 얼마야? 빵이야. 그러니까 질량수라는 개념 자체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질량수라고 한다고. 야나, 나머지는 영상으로 봐. 너 영상 어디서 봐야 되는 줄 아니? 아니요. 모르면서 뭘 내 그러고 가. 이씨. 까먹었어요. 유튜브에서 찾아봐. 아니. 붙은 거 가끔 찾아서. 전자라고 하는 놈은 질량수가 빵이야. 그러면 여기 원자 번호는 얼마가 돼야 될까? 전자는 마이너스 1이지.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가 원자 번호이면서 뭐의 숫자라 그랬어? 전하량의 수라 그랬지. 양성자는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쓰는 거고 전자는 전개량이 얼마?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 쓰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자야. 세진아 여기 봐라. 근데 CNO 순환 반응에서 사용되는 전자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음전자. 마이너스 전기 띤 전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전자 중에는 양전자도 있어. 양전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자교는 2로 나타내는데 얘는 질량수 전자하고 똑같이 질량수가 없어. 근데 얘는 전하량이 얼마야? 1. 플러스 1이야. 이게 양전자라는 놈이야. 그래서 CNO 순환 반응을 이해하려면 양전자를 알고 있어. 그리고 그림만 보면 일단은 이해가 될 것 같아. 여기 봐봐. 시작 여기서 할 거예요. 여기 봐. 그냥 보고 나중에 니들이 나중에 시간 내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복기를 해보면 됩니다. 자, 탄소가 있는데 12탄소래. 얘 당연히 원자 번호 몇 번이야? 6번. 6번. 이런 탄소에 수소 원자에 11 수소 원자에 결합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원자 번호가 얼마가 되겠니? 7번. 7번이 되겠고 질량수는 12 더하기 1이니까 그래서 7, 13 질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얘가 결합을 해서. 근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얘가 빠져나가지. 파란색이 뭐냐면 밑에 전자라고 돼 있지. 그냥 전자 아니야. 양전자야. 지금 정리했던 이게 양전자입니다. 얘.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플러스 1, 제로인 얘가 빠져나간다는 얘기야. 어디서? 여기서. 알겠니? 그러면 이거 빠져나가면 남은 놈은 누구겠니? 여기서 7에서 1 빠져나갔을까요? 원자번호 얼마가 돼야 돼? 6 돼야 되겠지. 근데 질량수는 13에서 0을
그냥 13이 되겠지. 그래서 6, 13 탄소가 된다는 뜻이야. 빠져나간 게 양전자야. 중성 미자는 지금 생각하지 마요. 중성미자는 질량수도 없고 전하량도 없어. 얘는 빵빵이야 그냥. 알겠어요? 얘는 별로 안 중요해. 원래 얘가 빠져나가는 양전자와 중성미자가 동시에 만들어져서 빠져나가게 되는 건데 CNO 순환 반응에서는 양전자가 일단 이해하는데 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다시 누가 수소 원자력이 또 들어와요. 얘하고 붙어. 그러면 6에 1에 더하니까 얼마가 돼? 7, 그리고 1하고 13이 돼서 14. 그래서 7, 14 질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질소. 알겠니? 네. 얘가 만들어졌어. 거기에 수소 원자력이 또 붙어. 그럼 1, 1이 또 붙으니까 여기 얼마가 돼? 8, 15. 원자번호 8번. 산소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 상태에서 얘 빠져나가네. 누가 빠져나간다고? 1, 제로인 양전자가 빠져나간다고. 그럼 8에서 1 빠져야 되겠지? 그러면 7이 되겠네. 15에서 0 빠지면 그냥 15지? 그래서 원자번호 7번인 누가가 된다는 얘기야. 질소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수소가 결합을 해. 얼마가 돼? 8, 16이 되지? 당연히 얘는 산소겠지? 근데 얘가 빠져나간대. 얘가 빠져나간대. 2, 4, 헬륨이 여기서 빠져나간대. 그럼 8에서 2 빠지지. 그럼 남은 놈은 누구야? 6이 되겠지? 그 다음에 16에서 4 빠져서 나가겠지.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뜻이야. 그게 CNO 순환이야. 그러면 CNO 순환은요, 결국은 누가 이용된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탄소가 이용돼서 기본 탄소, 60이라고 하는 탄소 원자에게 수소가 몇 개 이용됐어?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용돼서 빠져나갔네? 누가 빠져나갔어? 헬륨이 빠져나갔지? 그리고 탄소는 원래대로 들어왔지? 그러면 한 바퀴 C가 N으로 바뀌고 O로 바뀌고 다시 N으로 바뀌고 탄소로 돌아오는 원래 있던 놈이 원래 있는 놈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중간에 수소가 몇 개가 이용됐어? 4개가 이용됐어. 그리고 없던 뭐가 생성돼서 빠져나갔어. 헬륨이 생성돼서 빠져나갔다는 얘기야. 결국은 CNO 순환 반응 또한 결과적으로는 4개의 수소 원자액이 헬륨의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중간 다리로 이용한 게 뭐야? 탄소를 이용했다는 얘기야. 탄소에 수소가 붙고 또 수소가 붙고 또 수소가 붙고 또 수소가 붙어서 헬륨 만들어지고 원래 탄소로 돌아오고. 이해되셨나요? 헬륨. 이것도 핵융합이지. 결국은 수소 핵이 헬륨 핵이 된 거 아니야? 핵융합 반응이라고. 알겠어요? 네. 아...